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더 매서워진 파월의 입. 달러, 금값, 기름 부었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파월 미 연준 의장이죠. 어제 뭐라고 했느냐? 2% 물가가 되려면 오래 걸린다.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기준금리 당분간은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들리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강달러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그래서 달러당 엔화값이 155엔까지 뚝 떨어졌고요. 금값은 5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 위로 쭉 올라갔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면 당분간은 현재 5.25에서 5.5 정도의 기준금리는 최소한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능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설, 대통령실 부인에도 정치권 파문입니다. 어제 저희가 조금 전 나온 소식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전해드리는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황당하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실이 부인을 했음에도 정치권의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인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대통령. 네, 지금 이 인사가 아직 계속 나온다고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지금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홍준표 만나 국정 전반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 만났냐 보니까 16일 날 저녁에 만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 홍준표 시장 굉장히 이런저런 이 SNS에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났더라라는 겁니다. 두 사람 왜 만난 건지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재명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13조 풀어라. 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금 지원은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이튿날인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13조 푸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으로 붙는 형국이 될 수 있어 보이죠. 민생지원금을 두고 이 여야가 다시 한번 또 불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 네, 지금 의정 갈등 저희가 2달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특위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출범을 한다고 하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가 첫 발을 띄게 되는 겁니다. 다만 증원을 아예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가 참여할지가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의료계가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의료개혁 특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의료계가 참여를 할지 말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자녀 계획 있어요. 2030 세대 증가. 네, 제가 쭉 무거운 얘기만 쭉 하다가 간만에 상당히 희소식으로 일면을 좀 전합니다. 자녀 계획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중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다라는 사람은 27.6%로 2020년 18.2% 대비 9.4%포인트가 늘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출산이 문제다, 큰일 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지원이 있었죠.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걸까라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희소식이고 반길만한 소식이다. 제가 그동안 저출산 늪이라고 했는데 이 늪에 저기 동아줄이 내려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어디냐? 호수, 강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한 도심 한가운데예요. 도로 한가운데인데 지금 허리까지 물이 찬 게 보이시죠? 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12시간 동안 1년치 비가 다 내렸다고 합니다. 홍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아니 사막에서 홍수가 나? 네,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럼 믿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기후변화 상황이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사막에서 홍수가 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 인명피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몸이 좀 찌뿌둥한 게 금요일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 목요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비타민이죠. 비타민 E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점심 쏠게 말하기가 겁나요. 네, 아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순두부찌개 15,000원입니다. 콩국수 16,000원입니다. 국수가 10,000원이 넘어요, 이제. 네, 찌개 하나 먹고 커피 한잔 하면 2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 뭐 밖에서 사 먹는 거 비싸면 좀 외식 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외식 덜하고 시켜 먹자. 네, 사무실에서 점심 금요 시켜 먹을까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짜는 없었다. 배달비 10% 할인 빼니 더 비싸졌다. 요즘 배달앱들 뭐 출혈 경쟁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모두 무료고요. 모두 공짜고요.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요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달비 0원 그리고 10% 할인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실고머니 10% 할인이 없어지고 저희 배달비 공짜예요. 배달비 0원이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배달비 0원 언뜻 보면 싸 보이는데 보니까 여길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피자, 중식당, 횟집 등등등 해서 골고루 배달비가 무료일 때, 10% 할인이 있을 때, 10% 할인이 없고 정액일 때 등등이 쭉 지금 나와 있어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달비가 무료일 때는 25,500원이에요. 근데 10% 할인 적용을 가면 25,050원입니다. 450원이 더 싸다는 얘기인 거죠. 배달비가 무료일 때 25,500원이고 10% 할인일 때 25,050원이다. 그러니까 10% 할인받는 게 더 싼데 요거 없애고 우리 배달비 무료입니다만 남기고 사실은 더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나가서 먹어도 비싸고요. 배달해도 비쌉니다. 그럼 만들어 먹어야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봤는데 고삐 풀린 밥상 물가, 식용유, 설탕값 오르자 가공식품도 인상 러시. 네, 여기 보시죠. 식용유 49.8%가 올랐고요. 설탕 27.7%, 된장, 카레, 우유, 맛살, 커피 믹스도 올랐습니다. 고추장, 햄, 시리얼까지 안 오른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네, 다 오르다 보니까 집에서 해 먹어도 비싸다. 다만 어떻게 먹어야 좀 덜 비싸게 먹을 수 있나 지금은 그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안 쓰면 또 경기가 살아나지 않죠. 때문에 현명한 소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네요, 현명한 소비.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집입니다. 벌집.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벌집 수신 박영선 총리설. 야, 파괴 공작. 여, 정체성 훼손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키워드도 없이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하고 전해드렸던 소식이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 김종민 특임 장관, 정무특임 장관 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황당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죠. 하지만 야당은 이거 파괴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올까요? 이게 아마 진로복이고 띄어복이 아닌가, 간복이다. 그런 식이겠죠. 이렇게 보는데 딱 어떤 사람들은 언론에 이름을 띄어보면 흘려보는 거 아닙니까? 1차 검증이 되는 거죠.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국내가 구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라.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 사이에 합의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죠.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예. 그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예. 네,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죠. 네. 지금 박지원 당선인과 추미애 당선인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박지원 당선인 얘기는 이거 파괴 공작이다. 다시 말해서 야권을 좀 갈라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뭐 저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저거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8시 50분경에 검토된 바가 없다.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수석들이 황당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일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사 라인에 있지 않은 일부 참모가 네. 제가 봐서는 좀 오바를 한 것 같아요. 인사 라인에 있지 않은데 네. 저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인데 제가 봐서는 뭐 고도의 정치적 감각과 기획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그 야당으로부터 파괴 공작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네. 그리고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저 어제 권성동 의원의 반응 같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층의 반응인데 네. 그러면 얻는 게 뭐죠? 핵심 지지층의 기반은 붕괴가 되고 또 그렇다고 야권으로부터 환영받는 것도 없고 저렇게 파괴 공작이라고 하는 날선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왜 그런 제가 봐도 좀 황당해요. 왜 그런 그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고 언론에 흘렸는지 네. 참 좀 그건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인사 라인이 아는 일부 참모가 좀 오바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신 의원님 그러면 이 일부 참모는 말을 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걸 알았을 텐데 알고도 보도가 나가는 걸 알고 말을 했다라는 건 파장이 크고 보도가 되는 걸 알고도 말을 했다는 건 그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인사 라인에 있지 않은데 네. 뭐 권한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바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 의견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심각한 것은 어제 오전 8시 50분경에 대변인실 알림 공지를 통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 네. 이런 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일부 기자들에게 그거 뭐 일리 있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지? 오히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외부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박지원 당선인, 추미애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파괴 공작이다. 아까 제목처럼 파괴 공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요건 거죠.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그 박영선 전 장관, 양경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집 쑤신 것처럼 어제 굉장히 좀 시끄러웠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민주당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이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러 올렸습니다. 진짜 만약에 이렇게 인사가 진행이 되면 임기 초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 문재인 아바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끔찍한 혼종이다라고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우리의 정체성은 야당이다, 선명한 야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준석 당선인의 요 얘기,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제 하루 종일 제일 황당했던 얘기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이 상황을 대통령실이 단순한 해프닝이냐라고 이렇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처하고 있는 난맥상, 아마겟돈 같은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어제 이 상황을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그 화제 전환용이었다. 그저께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대국민 이제 이 총선 민심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공개석상에서는 사과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비판 여론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한 4시간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이 비공개 회의 때 사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확대가 되니까 이거는 화제를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상 이제 그 인사 문제를 하나 던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 두 번째는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확산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선이 네. 뭡니까? 비공식 라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비공식 라인이라는 게 비서실장 또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됐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랴부랴 수습했거든요. 검토된 바 없다. 네. 이렇다라는 건 이 그 대통령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우리한테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비선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던 게 십상시라는 비선 조직이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이런 십상시 같은 비선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이슈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준욱 대변인 얘기는 화재 전환료 아니었냐, 비선 라인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좀 두 가지를 찝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8시 50분에 알려드립니다.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또 입장을 낸 거죠. 근데 입장을 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총리 비서실장 구인난 속 문정부 인사 발탁설 서둘러 진화. 진화한다고 입장을 냈지만 의구심은 두 가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김철현 의원님, 진화가 되고 있는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조금 일단 뭐 하마평 해프닝 정도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건을 전체 좀 복귀해 보면 검토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박영선 전 총리 카드 검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과정이 보면 상당히 조금 엉성한 아마추어적인 일처리 형태가 그대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총리나 홍보수석도 대부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업무에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권위 또는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고 어떤 거기서 어떤 여론의 세평을 듣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어떤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도 훼손을 받게 되지만 국민의 눈높이도 점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하다 보면 계속 기대치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웬만한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나중에 대통령께서 그렇다도 그것이 만약 그럼 국민의 기대치에 맞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통령실에 어떤 돌아가는 어떤 여론을 수집하고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이고 아노미적인 상황은 대통령께서 또는 지금의 비서실장이 어쨌든 사의만 표명한 상태고 아직 물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 패널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아마겟돈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노미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을 좀 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관련해서 만평도 하나 나왔거든요. 만평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크게 쓰여있는 텐트입니다. 파란색 텐트예요. 근데 여기를 살짝 열어보는 윤 대통령입니다. 살짝 열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어요. 제목이 뭐냐?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거예요. 네. 장효지 변호사님.
이 만평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만평인 것 같아요. 저 그 그림 한 장으로 참 지금의 상황들을 다 모두 상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사실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과 야당과의 좀 과연 이제 신뢰가 많이 좀 상실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선 이후에 여야 간의 협치가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나왔던 이 논란 자체가 이 신뢰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 인사 함한평들이 나왔을 때 야당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뭐 논평을 난다든지 의견을 내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가 좀 진정성이 있으려면 뭐 대통령실 차원이나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 뭐 거국 내각이라든지 연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인 화두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의 정책 기조가 변환이 된 것이고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거국 내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된 바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떠보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도 많은 패널분들께서 메시지 관리가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1차적으로 대통령실의 기강부터 지금 다시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야당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키워드 벌집이죠. 벌집이 야당만 벌집이 된 게 아닙니다. 어제 여당도 여권도 벌집이었어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는 보도를 보고 좀 당혹스럽긴 했고요. 예. 아무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 상상을 흘렸을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예.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태 당선인의 얘기였습니다. 더불어서 권성동 의원, 김용태 당선인은 초선이죠. 하지만 권성동 당선인은 중진입니다. 뭐라고 이 SNS에 글을 올렸느냐. 인사 하나하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위원님. 네. 지금 보면 보수에서도 박영선, 양정철 카드는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다.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 관련해서 여권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얘기 나오고. 뭐 아주 안 좋았죠. 근데 이 비서실장 문제하고 네. 국무총리 문제는 좀 분리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무총리는 제1당의 동의 없이는 뭐 인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박영선 전 장관이 됐던 김부겸 전 총리가 됐던 민주당 출신 인물들을 뭐 야당과의 협의 속에서 그렇게 뭐 천거를 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카드입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사실 국무총리가 뭐 직급은 높습니다만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 실제 기능하는 거를 봤을 때는 비서실장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자리인데 그렇죠.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양비라고 말이죠. 네. 자타가 공인하는 분을 갖다 앉혀놓으면은 도대체 이 정권은 이게 무슨 정권이지? 보수 정권이냐 아니면 좌파 정권이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여권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총리 건보다는 비서실장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저런 발상 자체가 저는 나왔다는 게 네. 그것도 뭐 어떤 고도의 어떤 정무적 또는 뭐 이런 그런 게 없는 속에서 네. 저런 게 나왔다는 게 그리고 그게 여과 없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됐다는 게 조금 메시지 관리의 그 허술함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어제 여권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권이 충격을 받았다.
충격이었다 여권에도 그 말씀이신 거죠. 어제 김재경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재경 전 의원이 누구냐? 네. 4선까지 해서 이 20대 때 지금 진주에서 4선을 한 김재경 전 의원입니다. 뭐라고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머리 길다고 꾸중 듣고 빡빡 깎고 오는 애들이 있었다. 오늘 언론 충격적 하마평을 보는 소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빡빡 깎고 오는 애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좀 황당한데 하여튼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이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요. 그 국무총리는 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5년을 하는 동안에 제대로 보좌할 수 있고 국정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5년 내내 여소야대 형국을 가야 되고 특히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협치를 할 수 있는 카드로는 박영선 카드도 저는 절대로 나쁘다고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영남 베이스다 보니 그리고 당선자 중에 상당히 많은 당선인들이 영남 출신이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그 권영진 대구시장도 그때 어떤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경제부시장을 홍일학 전 의원을 임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름대로 대구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굉장히 좀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조금 소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이 총리 후보군을 찾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절대로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또는 어떤 보수층의 눈치를 보는 상황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고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갖다 써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김재경 전 의원도 뭐 빡빡 깎고 오는 애들 저게 뭐 어떻게 표현할지 왜 저렇게 좀 강한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무조건적인 반대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신지호 의원님과 김철현 의원님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비서실장은 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총리는 뭐 박영선 의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박영선 전 의원의 총리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입니까? 사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먼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거국내각이라는 얘기를 거대 담론을 먼저 공식적으로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개별적으로 갑자기 야권 인물들 몇몇에 대해서 뭐 하마평이 나오거나 또는 기용 가능성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야권에서는 이게 정말 진정성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떠보기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야권 출신 인사들을 중직에 또는 등용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제적으로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장현주 변호사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게 형식과 절차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야당과의 협치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에요. 굳이 영수회담이라고 안 붙이더라도 야당 대표와의 어떤 만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추천을 받던 아니면 야권 인사를 제안을 하던 해야 하는 방식 이런 어떤 그 형식과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던져보기식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저희 동감 말씀들 중에 동감하는 부분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번 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거는 사실상 가장 극약 처방을 던진 거 아닙니까? 가장 멀리 있는 걸 던져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걸 취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장제원 전 의원의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다시 뭐 유력하다 이런 지금 그 기사도 나오는 걸 보면 이 전략이 도대체 뭔지 이 전략이 있긴 한 건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형식과 절차가 다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혹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실 당사자들한테 연락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갔다는 건가 싶은데 장경태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아마 이 세 분 지금 거론된 이 세 분도 네. 되게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뭐 인사치레 정도 연락을 받았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거 뭐 검토하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아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하겠지. 뭐 그딴 소리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 그냥 좀 뭐 인사치레 정도의 화답을 이렇게 뭐 검토의 긍정적 수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인사치레 정도 뭔가 연락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한 건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냐. 뭐 그 말씀을 지금 장경태 의원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뭔가 얘기가 전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고 오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인선 장기와의 논란만 확산, 전국 돌파 카드로 탕평책 검토된 듯. 네, 탕평 차원에서 어제 얘기가 나왔던 그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이 특임 이 정무장관 이 얘기가 실제로 검토가 된 거 맞는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제목이 나온 이유 권영세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그만큼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 이제 새로운 인적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 그대로 제한 없이 이게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이거 이 소위 트레이드 오프 할 것과 그로 인해서 야당 인사들을 기용을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뭐며 그다음에 또 잃는 거는 뭐며를 잘 이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뭐 아직 정해진 거는 아직 없고 검토 수준으로. 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검토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졌다면 발표를 했겠죠. 근데 검토 수준인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신조 의원님. 네. 일부 참모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일단 논의가 뭔가 오간 거는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비서실장입니다. 네. 예, 비서실장이고, 근데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그 기본적인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 파악한 바로는 그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비서실장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시스템 바깥에서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저거를 발설한 대통령실 참모가 인사 라인에 있는 참모가 아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만 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권영세 의원이 어떻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 라인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 이거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 네. 아닙니까? 예. 공식 라인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 논의가 됐다 그러면 시스템 밖에서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시스템 밖에서 논의가 된 게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해서 보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인선 놓고 연일 난맥상. 용산에선 무슨 일이?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용산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대통령 뜻이 담겨 있다. 비공식 라인이 움직였다. 인선경위 놓고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 밖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김철현 위원님. 아까 잠깐 그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선 라인이 그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인사 업무가 아닌 다른 측근선에서 이게 흘러나왔던데 그럼 비선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 비선이라기보다는 뭐 다양한 뭐 총리 후보에 대한 뭐 이 옵션 어떤 인사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은 좀 다양하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뭐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는 그걸 갖고 일단 언론에 그것을 흘렸고 그리고 언론에서 그것을 이 부분을 보도한 부분이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왜 그걸 흘렸고
아니면 그거 흘렸는데 그 언론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분이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도가 됐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럼 인사 라인에 있다면 인사 라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인사 라인 바깥에 있다면 바깥에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뭐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뭐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안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저희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저희 유튜브 댓글로 포시즌님이 이런 걸 올리셨어요. 네. 신지호 비서실장은 어떤가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신지호 위원님. 비서실장 제안이 온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그냥 저런 말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신지호 위원님 사실 정무가 너무 중요하다. 지금 용산에 누군가 이게 정무감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신지호 위원님도 거론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저는 뭐 구체적인 뭐 연락을 받은 바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이 뭐 정무수석이건 뭐 시민사회 수석이건 거론된다라는 정도만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비서실장이 정해져야지 그 다음 후속 인선으로 이제 차례차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기에 이제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다루겠지만 오늘 그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16일 저녁 만찬을 대통령께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이 했다. 근데 한겨레 신문 또 기사 보면 16일에 뭐 그 홍준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안 쓰지만 여권의 원로와 만나서 뭐 했는데 그 원로가 장제원 비서실장을 강력하게 천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제 아침 아니에요. 어제 아침 새벽 5시 30분에 TV조선 첫 보도가 나오고 1시간 후에 YTN 보도가 나왔는데 그 전날 밤에 그 한겨레 보도와 국민일보 보도가 맞다면 홍준표 시장과 만나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 양정철 비서실장이 보도가 된다? 그게 대통령 뜻이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쏟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기사로 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요겁니다. 박영선, 양정철 띄운 건 명분 쌓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제원 유력. 네, 장제원 의원이 좀 유력하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전이 아니죠.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다 비서실장에. 이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여권 이 고위 원로를 누군가를 대통령이 만나는데 거기서 장제원 의원을 추천을 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되게 동의하는 윤 대통령이 맞다라고 그냥 공감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실제로 여권 핵심부는 4월 10일 총선에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뭐 이게 홍준표 시장이 천거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 기자들이 장제원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장제원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비서실장직 제안받은 바가 없다. 근데 측근들이 뭐 설득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난 설득을 당한 적도 없고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비서실장 아니야? 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거 김진욱 대변인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거든요. 나름의 뭐 취재 과정을 거쳐서 기사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의 이런 반응이 이게 공식적 반응이 맞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인사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제안을 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도 제안한 사람도 사실 나중에 이 인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받은 바 없다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제안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다 대통령실 말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 정확입니다.
인사가 길게 오래 가면은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사달이 생기는 게 그 이제까지의 경험칙인데 네.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두 가지가 다 섣불렀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노련하신 분이고 네.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 맞다라고 보이고 아마도 그 돌고 돌아서 그 결국 비서실장은 총리는 모르겠지만 비서실장은 그래도 이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장제원 비서실장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온다라는 이 한겨레의 기사는 나름 취재가 꽤 된 그 기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장제원 비서실장설 지금 꽤 취재가 된 거 아니냐? 그럼 뭐 받으면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저께는 유력하신 분이 정진석 의원이었거든요. 그 앞에는 김한길 전 통합위원장이었고 아마 처음에 비서실장 사의 표명하자마자는 그때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한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력하다는 카드만 계속 해전문으로 돌고 있는데 네.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이번 뭐 대통령 이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일단 공신이기도 하고 일단 뭐 원조 윤핵관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번에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또 진정성도 보인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대통령하고 저는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한 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제원 카드도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에 가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이제 긴장과 협력이라는 관계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제원 카드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당에서 거부감 느낄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얘기로는 뭐 유력하다는 하지만 또 내일 모레가 지나면 새로운 인물에 또 유력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대략 한 7, 8번째 유력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요 한겨레 보도에서 나온 거는 여권의 유력 뭐 고위 관계자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었죠. 다음 기사를 볼까요? 윤 대통령 홍준표 만나 국정 전반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지난 16일에 화요일에 저녁에 만나서 만찬을 같이 하면서 뭔가 국정 전반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비서실장을 뭐 장제원 의원으로 할지 말지 요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장현주 변호사님 그건 말고 뭐 저녁 먹으면서 만찬하면서 장제원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눴을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뭐 앞으로 뭐 취재 과정을 통해 보도가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홍준표 시장도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또 보수 진영에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원로이시고 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 듣고 소통하는 것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앞서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선 또 정치적인 공세를 펼쳐 왔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뭐 문재인 정부의 사난개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이번 총선의 참패 책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홍준표 시장보다는 대통령께 보다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을 대통령께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시는구나, 쓴소리하는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홍준표 시장이 물론 만남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 했던 SNS를 통한 입장을 봤을 때는 대통령께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쓴소리를 했을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선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좀 아프시더라도 쓴소리를 듣고 국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쇄신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크게 책임이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크게 감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을 세게 비판했었던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게 글쎄 감흥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 질문으로 최성숙 위원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그동안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번역을 좀 해보자면 신지어 위원님. 네.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 홍준표 시장의 생각에 윤 대통령이 공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저희 당의 그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고참 아닙니까? 고참이고 그다음에 정치 경력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30년 이상이 되는 네. 풍부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해보고 경남도지사도 해보고 뭐 대구시장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당대표도 해보고 원내대표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 또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좀 네. 조언을 듣는 자리였을 거다. 조언을 듣는 자리였지. 저는 홍준표 시장의 그 한동훈 위원장 저격에는 정말 당의 고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을 저분이 하고 계시는구나. 결코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요. 당의 최고참이고 원로라면은 그런 사감을 저런 방식으로 연 며칠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원로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설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홍준표 시장이 저희 당의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요번에 그 SNS를 통한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거에 동의를 한 만남이다. 이거는 뭐 지나친 그 확대 해석이다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단독으로 지금 둘이 만나서 점심 먹은 것도 아니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만찬을 같이 했다고 한다면 신지어 위원님. 네. 이준석 당선인이 어제도 얘기하고요. 그 전에도 얘기하고요. 홍준표 총리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별로 없다. 왜냐하면 네. 여기 민주당 패널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에서 그 홍준표 총리를 과연 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 먼저 나옵니다. 네, 국회의 동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민원을 받아서 민주당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홍준표 총리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뭐 홍준표 총리가 거명이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또 혹은 여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총리 가능성, 어떤 임명 가능성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뭐 화두에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이 총리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되는 상황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굳이 뭐 이 언론의 하마평도 오르지 않으신 분에게 네. 어떤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뭐 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차차 본격화되면 그때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살짝 되겠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마평이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봐서 올라오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다른 결도 살짝 느껴지는 답변이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